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바이든표 이민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파와 눈보라로 인한 텍사스주의 정전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약 1,310만 명이 단수로 피해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음식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서 퍼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회만 맞아도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1,874명 늘어난 2,795만 547명, 사망자는 2,620명이 들어 49만 5,01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9,582명이 늘어 156만 8,624명, 사망자는 169명이 들어 4만 6,43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277명이 늘어나 75만 8,451명, 사망자는 89명이 들어 2만 2,72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198명이 늘어 27만 3,101명, 사망자는 27명이 들어 7,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바이든표 이민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에는 영주권, 추가로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100만 불법 체류자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개혁 법안이 어제 연방 상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8년의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 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의 대상인 일명 드리머의 경우는 즉시 영주권을,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취업 이민 비자에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것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6년 30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합법화한 이래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바이든표 이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5년 만에 대규모 이민 개혁인 셈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발의한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은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한 공화당과의 협의에 열려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주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당시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규정해 한국과 미국 역사학계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국무부의 이런 언급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의 입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논문 파동으로 이 사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무부가 다시 한번 일본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여성 권리 신장, 전 세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법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한국 및 일본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3자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두 긴밀한 동맹인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 발전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와 눈보라로 인한 텍사스주의 정전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단수 문제는 여전합니다. 약 1,310만 명이 단수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몰아친 이례적인 한파와 눈보라로 텍사스에서 대규모 정전 단수가 발생해 한때는 400만 가구 이상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후 순환 정전 가능성은 있지만 18일 저녁 기준 정전 가구는 34만 7천 가구로 줄었습니다. 다만 단수 우려는 아직까지 여전한 상황입니다. 텍사스 환경기준위원회에 따르면 254개 카운티 중 162개 카운티에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수도 시스템의 가동이 광범위하게 중단됐고 이로 인해 1,31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긴급관리처 대변인인 브라이언 머리는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 급수 시스템 가동 차질에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운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휴스턴시를 포함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런 급수 중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스틴시의 한 병원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자 상태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피소에 사람이 몰리거나 손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는 연일 영하권입니다. 텍사스 북동부에 위치한 타일러시에 수도를 공급하는 타일러 워러 유틸리스티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온이 영하 6도 수준이었다며 전체 고객 11만 가구 중 절반 정도가 물을 아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텍사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구호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루이지애나에 대해선 새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샤우드랜드 국토안보부 부보좌관은 전화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이 텍사스 병원과 수도시설 등 중요시설에 발전기 60대를 보냈고 물 72만 리터, 담요 15,000개, 식량 22만 5천 개의 구호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텍사스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하고 있고 디젤 연료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우드랜드 부보좌관은 100만 명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텍사스는 현재 60만 명으로 정전보다는 크게 줄었다면서도 이번 겨울 폭풍 특성상 일부 지역에선 정전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텍사스는 200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복구한 상태입니다. 그레고리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오후 현재 발전 부족으로 인한 주택 정전은 없다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지 전력 공급자에 문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와 루이지애나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리고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은 다른 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발전기와 보급품 지원을 승인했고 추가 지원 요청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음식이나 식품 포장지를 통해서 퍼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먹는 음식과 만지는 식품 포장을 통해 얻게 되는 바이러스의 입자의 수는 매우 적다는 겁니다. 또 구강 흡입을 통해 감염됐다는 역학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와 식품의약국은 18일 발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병으로 국제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음식이나 식품 포장이 코로나19 전파와 관련이 있거나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을 변함없이 자신한다면서 먹는 음식과 만지는 식품 포장이 코로나19를 퍼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안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가능한 과학적 정보와 국제과학계의 압도적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이런 이해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염된 음식이나 위장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노로바이러스나 A형 간염과는 달리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무부와 식품의약국은 이론적으로 표면을 만짐으로써 얻게 되는 바이러스 입자의 수가 매우 적은 데다 구강 흡입을 통해 감염되려면 입자의 양이 매우 많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 포장 표면을 만지거나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억 건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에서 음식이나 식품 포장이 전파 원인이라는 역학적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보건당국은 수입 냉동식품 포장에서 코로나19가 여러 차례 검출됐다며 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백신 공급의 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차 백신 접종 간격을 확대해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회만 맞아도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인 쉐바 메디컬 센터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회만 맞아도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으로 17일 기준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은 79.48%입니다. 연구팀은 1월에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을 맞은 의료진 7,000명을 상대로 접종 후 15일에서 28일 사이 반응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8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쉐바 메디컬 센터의 이알 레센 박사는 이는 코로나19 백신 1회차 접종 후 나타나는 반응을 임상시험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레셴 박사는 연구의 표본이 적다며 일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건 의료 종사자로 구성된 연구라며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레셴 박사는 이번 연구는 2회차 백신 접종 간격을 확대하겠다는 일부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2회차 접종을 너무 늦춘다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쉐바 메디컬 센터의 연구는 이미 동료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의학학술지 랜셋에도 게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베라자노 브릿지 등 7개 교량 그리고 2개 터널의 통행료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7.1%로 이지패스의 경우 현재 $6 12센트에서 $6 55센트로 오릅니다. MTA 이사회는 어제 7개 교량과 2개 터널의 통행료를 현재보다 7.1% 올리는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통행료 인상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됩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베라자노 브릿지, 스로스넥 브릿지 등 MTA가 운영하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는 이지패스가 있으면 $6 12센트에서 $6 55센트로, 현금을 내면 $9 50센트에서 $10 17센트로 인상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주민의 경우 베라자노 브릿지 통행료가 기존 $2 75센트에서 $2 9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MTA는 이번 인상으로 올해 $6,200만, 내년에는 $1억 1,600만 추가 수입을 올려 재정 적자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뉴욕시 전철 서비스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MTA가 2021-2022 회계연도 최소 지출 예산으로 $62억 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산은 뉴욕시 전철의 선로, 신호, 기반 시설을 수리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쓸 예정이고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운행 지연과 탈선 사고 등을 방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MTA는 2번에 걸친 연방 경기부양책으로 $80억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면서 수입이 급감해 여전히 $80억 재정 적자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MTA의 재정 위기의 해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지원 제공 여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제닛 옐런 장관은 CNBC 클로징벨에 출연해 통화 완화 정책의 저금리 기조에선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아 주식시장에 투자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 여파 속에서 주요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옐런 장관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을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면서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달간 가격이 크게 급등했고 지난 17일엔 사상 처음으로 5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기관을 규제하고 그들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공포의 7분을 뚫고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18일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화성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는 퍼서비어런스가 엷은 오렌지색의 화성 대기를 통과해 가장 위험한 임무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성 대기권 진입, 하강과 착륙 과정은 퍼서비어런스의 비행 중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 공포의 7분으로 불립니다. 화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멀어 퍼서비어런스가 나사 관제소로 보낸 화성 안착 신호는 착륙한 뒤 11분 30초가 지나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예제로 크레이터는 30억에서 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 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와 함께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퍼서비어런스에 함께 실린 1.8kg의 소형 헬리콥터 인제뉴어티는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시도합니다. 미국은 오는 2030년대에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600의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96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에 합의하고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600의 현금 지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서류 미비자를 포함해 총 57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에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21억 달러 무상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스쿨 재학 아동과 유시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안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여러 주들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가 또 한 차례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둘러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한다면 감염 사례가 또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발견과 추적을 위한 조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봉쇄 조치 완화가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2개 주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확진자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몬태나와 노스다코타, 아이오와주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철회했고 시카고와 뉴욕시 등은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버드대 한국계 학생들의 모임인 하버드 코리안 포럼은 오늘 오후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어폴로지 감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감독 티파니 슝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이 영화에는 한국과 필리핀, 중국 등 3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토드 헨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학과 부교수와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대표를 초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플러싱 109 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플러싱 루즈벨트 애비뉴의 한 제과점 앞에서 한 여성이 공격을 당했다며 가해 남성은 피해자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얼굴 쪽으로 물건 박스를 던진 뒤 보도에 심하게 밀어뜨려 머리에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용의자는 붉은색 테에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색 후드 티셔츠 위에 푸른색 재킷 차림에 얼룩무늬 가방을 메고 있는데 중년 나이의 백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2세 이상 시민들은 마스크를 2겹 이상 겹쳐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일회용 마스크를 겹쳐 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회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겹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FDA 승인을 받은 N95, KN95 등의 마스크는 겹쳐 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 리츠필드, 테너플라이 타운 법원에서 판사를 맡고 있는 벤자민 최 판사가 레오니아 타운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최 판사는 17일 레오니아 타운 법원 청사에서 선서식을 갖고 타운에서 열리는 각종 공판을 다루는 타운 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 레오니아시 의원으로 활동했던 최 판사는 이후 호보큰과 리츠필드, 테너플라이 타운 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이번에 레오니아 타운 법원 판사를 맡게 됨으로써 북부 뉴저지 4개 타운 법원의 사법 책임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비나 눈이 내리다가 저녁 때까지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